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에 방송하게 됐네요. 네. 어제 배웠지만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가 아니었으면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내일이랑 모레랑 일단 제가 방송을 못 하게 될 것 같아서 예. 네. 조금 오시면 시작할게요. 네. 자쿠채우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방송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많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사라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로버트 태권 부인님 어서 오세요. 이바구 65님, 시울프님, 정도령님, 김희중 오빠, ASAP 제트님, 헬로 스프링님, 제이님, 선수아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님, 난세영님, 김춘경님, 스테픈키님, 나라물고기님 모두 어서 오세요. 사라박 선생님께서 네. 메일을 주셨죠. 혹시 네. 보셨나요, 선생님?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방송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울프님, 헬레나 채님, 은선님, 아루케이프님, 김성민님, 한혜숙님, SY팡님 모두 어서 오세요. 이진 선생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후배이신 줄 아셨는데 동기생 이름하고 동기생. 똑같아서요. 근데 아니셨죠? 예. 시찬님 안녕하세요. 크크소소님. 로버트 태권브이님 오셨네요. 네. 제가 로버트 태권브이 참 좋아했거든요. 네. 그 노래가 뭐죠? 로버트 태권도. 달려라 달려 로버트야 날아라 맞아. 태권브이.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3탄까지 나왔었어요. 로버트 태권브이가 있었고 2탄이 우주작전, 3탄이 아마 수중특공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좀 슬픈 얘기 아닌가요? 아니 아닌가요? 로버트가 나와서 악의 소굴을 쳐보시는 게 슬픈 얘기죠. 그런가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슬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해 비핵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미국 안보라인의 한 축인 볼턴 보좌관이 사임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강경파인 볼턴의 사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계신데요. 이 문제를 우리 장호석 선생님과 함께 간단히 해설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이한방송 2부가 끝날 무렵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네. 그 볼턴 사임에 대한 속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늦어가지고 자세히 안 보다가 오늘 이제 낮부터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 이제 뭐 엄청난 소설들을 써내고 네. 막 지금 그러고 있던데, 그 볼턴의 이미지가 이제 미국의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탓에 그 우리 국민들이 조금 걱정하고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볼턴의 역할이 어떤 거였으며 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기용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한샘 대표님은 볼턴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죠? 일단은 그 수염이 생각나고 네. 그리고 북계가 네. 계속 볼턴 싫다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강경파라고. 그 별명이 이제 전쟁광이죠, 전쟁광. 네. 그리고 이제 볼턴 하면 언제 이 사람이 기용이 됐냐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기용된 게 아니라 작년 그 1년 6개월 전인 작년 싱가포르 회담 하기 직전에 이제 볼턴이 고용이 됐어요. 네. 그 이분은 원래 뭐 예일대 법대를 나와서 이제 직업 외교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직업 외교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9.11 사태가 난 이후에 그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아프간 전쟁이 이어서. 네. 그래서 그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으니까 이라크를 공격해야 된다. 그런 이제 논리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네. 그 이전에는 예전에 이제 북해 위기 때 제네바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제네바 협상을 이제 실패한 협상으로 보고 그때 군사력으로 깨부셨어야 되는데 그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사람입니다. 또 그 우리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는, 그러니까 그때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소식을 하버드 대학교인가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학생들로부터 전해 듣고는 햇볕 정책 무리들이 또 나타났다. 네, 맞아요. 예, 그런 발언을 쏟아냈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지 자체가 워낙에 이제 뭐 그런
발언 자체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전쟁 만능주의에 빠지 듯한 그런 발언 탓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쟁광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강경파로 알려지고 대북 강경파로 이제 알려지고 성격 좋게 생긴 폼페이오가 이제 뭐 대북 온건파다. 네. 이런 이제 가짜 뉴스들을 이제 많이 생산해 냈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작년 볼턴이 취임했던 무렵으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 전에 국가안보보좌관은 볼턴이 아니었죠. 근데 싱가포르 회담을 앞둔 어느 날 볼턴을 딱 안보보좌관으로 시켰어요. 그 사람 별명이 뭐라고요? 전쟁광이죠. 전쟁광. 예. 그 싱가포르 회담에 나오는 김정은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큰일 예, 이 나겠는데? 회담 가서 헛소리하거나 잘못되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겠죠. 네. 그 사실 싱가포르 회담에 김정은이가 나오는데 볼턴을 선임한 점도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끌고 있는 정통의 멤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종북 좌익 세력으로 해서 여러분들 힘드시고 북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삼총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고 또 여러분 지금 주한 미국 대사인 해리스 대사고 그 다음에 언론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지나 에스펠 CIA 국장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지금 대북한 비핵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직업 외교관이었고 북계하고 실무 협상을 한 경험은 있지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 군사작전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전, 정보기관에 의한 특수전, 그다음에 전자전 이쪽으로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법을 전공하고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림은 제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디테일한 방법까지 제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솔직하게 볼턴한테 의견을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의견이 엇갈린 적이 많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폼페이오는 북계를 세 차례나 방문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여러 차례 김정은이를 만났죠. 예, 싱가포르 하노이 때도 이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다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북 비핵화 작전의 핵심은 정규 군사작전이나 정규 외교전이 아닌 늘 말씀드리지만 특수전, 정보기관에 의한 특수전과 전자전에 의해서 비핵화 작업이 주도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그 생션, 네. 대북 경제 제재가 외교적인 전략과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계라는 집단을 지금 그 특수 작전, 정보기관에 의한 특수전, 그 다음에 전자전으로 지금 제압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작전은 눈앞에 보이는 그 대량 공격을 통한 그 작전보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도의 인내심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우발적인 변수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 행정부 내에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계에 갔다 오거나 혹은 이제 이런저런 회담 끝에 그 참모들끼리는 핵심 정보는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공유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볼턴은 그거에 대한 신뢰를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한센 대표님하고 간단하게 이제 방송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4년 임기를 하는 미국 대통령 밑에 그 특정 분야의 보좌관이 1년 6개월 근무했다는 거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예. 짧은 시간은 아니고 또 이 사람 자체가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압박, 대북 압박용으로는 충분히 유효성을 다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미국의 대북 비핵화 작전의 삼총사는 볼턴이 아니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그 다음에 지금 CIA 국장인 지나 에스펠이라는 점입니다. 볼턴은 트럼프한테 뭐 지금 한반도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보 현안에 대한 조언을 하는 자리지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작전을 이끌거나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북계 비핵화 작업,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보기관에 대한 특수전, 그 다음에 전자전에 의한 북계 제압작전이 지금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차가 나왔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볼턴 안보부 장관의 성격을 봐서는 사실 굉장히 서로가 오래 참았을 겁니다. 볼턴을 호출했을 때부터도 트러블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안보부 장관 시켜줄 테니까 면도하고 와라 그러니까 볼턴이 안 온다 그랬습니다. 예, 좀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짓궂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많이 쓰는 그런 성격인데 비해서 볼턴 같은 경우는 다소 직설적이고, 농담이라든가 비유법 잘 안 쓰는 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경파 볼턴이 해임됐다라는 뉴스 하나를 놓고 지금 의견이 분분하신데, 사실 볼턴은 북계를 회담장으로 나오게 하는, 왜? 전쟁광이라는 사람이니까. 너 여기 안 나오면 얘하고 무슨 짓 할지 알지? 이런 신호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데 학교에서 가장 매질을 잘하는 학생 주임 선생님하고 둘이 서서 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격 좋고 멋진 미인이나 미남 선생님하고 오라는 거하고는 달려가는 분위기가 같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랬던 작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이 문제인데, 지금 볼턴 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두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건 대북 특사.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육군 대령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비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기 목소리를 많이 안 내고 주로 트럼프가 내는 목소리를 이제 내는 사람이어서 크게 전략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 또 한 사람으로 이제 분류되는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육군 대령은 2018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한반도에 맡기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한미 군사 동맹 체제를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볼턴 후임자인 후임 자리를 놓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비건과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육군 대령 두 사람 중에 이제 누가 선임이 될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는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비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네. 계속해서 대북 담당을 했었고, 지금 북한 문제, 북계 문제를 이제 해결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건이 되기를 바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육군 대령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서 이 사람이 될 때는 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게요. 왜? 대한민국 문제는 대한민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압박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저는 모든 거를 전공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또 편법을 가끔 가다가 발휘해 볼 때도 있어요. 왜? 실제 전쟁을 잘 모르는 강경파인 볼턴을 안보보좌관으로 놓음으로써 북계로 하여금 겁먹고 나오게 했죠. 자, 만약에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육군 대령을 안보보좌관에 놓으면 우리 일선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가장 겁을 먹을 집단이 우리 군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을 잘 아는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 관련된 분들이, 큰일 났다 이제. 예, 이렇게 긴장할 가능성도 크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안보보좌관이 어떤 작전을 지휘하거나 이런 자리가 절대 아니고, 대통령에게 커다란 밑그림을 그려서 조언을 하는 자리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비건이 아마 안보보좌관이 유력하지만, 이런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육군 대령이 안보보좌관이 된다면 볼턴의 이미지를 북에 압박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압박작전을 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육군 대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보좌관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관망세로 이제 구경을 하는 입장에서 좀 마인드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한국 문제는 한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라는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육군 대령의 말을 액면가 그대로 지금 동북아, 이 경랑 속의 동북아에 적용을 하자면
사실 앞뒤가 많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싸가지를 볼 때 한미 관계만 놓고 보면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미 관계를 보시면 좌익들의 논리와는 달리 미군은 항상 해방 이후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싫어했어요. 지금까지 세 차례의 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냐면 첫 번째가 1949년도. 일부 미군을 남겨놓음으로써 미군 연락당, 그 다음에 메카도 장군하고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네. 그때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의 신속한 참전이 가능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카터 대통령 때 미군 철수론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그 세 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두 개 사단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이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 일을 예상을 하고 월남 참전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과 어떤 안보 행보를 맞춰 왔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확신은 이제 뭐 오래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랬었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미군 철수가 거론됐던 게 언제냐면 2002년도 여중생 사망 사건이 난 이후에 네. 그 일명 촛불 시위라고 일컫는 반미 열풍이 이제 서울 시내를 휩쓸었을 때 당시에 부시 대통령, 그다음에 당시에 주한 한미 연합사령관이 러퍼트 사령관이 있을 때 그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주한 미군 철수를 고민한 게 아니라 실행 단계까지 갔다가 당시에 러퍼트 사령관을 비롯한 우리 이제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으로 미군 철수를 하지 않은 건데, 네. 요즘에는 이제 사사건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시비를 걸죠.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아까 어떤 분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문재인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있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이 말로 선언한다고 파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 진영에도 문제구나, 이런 헛소문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이걸로 인해서 가두리에 가둬두려는 이런 헛소문들 이렇게 나는 것도 사실 경계합니다. 근데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북핵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그 다음에 헤레리스 미국 대사, 지나이스페 CIA 국장이 이 북의 비핵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앞에 펼쳐 놓을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잖아요. 지금은 볼턴의 해임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런 그림이 펼쳐지는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체제 수호와 북진 평화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이 이제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고 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돼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이에요. 멋진 창창 왔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사진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뉴스인데, 물론 지금 볼턴 해임에 대한 얘기도 이따 결론 부분에 다시 할 건데, 9월 11일인가요? 오늘이 이제 9월 미국 10일. 예. 오늘이. 예. 네, 그렇죠. 미국의 9.11 테러가 있었던 네. 오늘 17번째 아마 기념일인가 그럴 겁니다. 당시의 기억이 저도 나요. 이제 미국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미국 본토에서 적과 싸워본 적이 없던 나라예요. 남북 전쟁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세계 자본주의와 미국의 상징이라고 쓰이는 뉴욕의 쌍둥이 건물이 공격을 당했죠. 어쩌면 미국의 세계 안보관은 9.11 테러로 인해서 혁신적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 그때 핵무기를 가진 테러리스트들이 뉴욕에 테러를 가했다면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겠죠. 그 사건이 오늘날 미국의 대외 안보 정책을 수정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9월 10일 날 북계가 어제 10번째 이제 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뭐 얘네들이 말하는 방사포, 대구경 방사포 이제 두 번째예요. 대구경 방사포는. 이제 첫 번째 실험한 사진을 얼추 봤을 때는
제가 저거는 한 450일에서 500mm쯤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정은 나온. 요거요? 예. 이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 4개의 원통형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 원통형 발사대를 보실 텐데 지금 보시면 위쪽에 하나 둘, 밑쪽에 왼쪽 하나, 오른쪽 거는 이제 개폐구가 막혀 있어요. 네. 근데 3개를 아마 쏜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뒷짐지고 서 있는 어떤 그 체격과 저 발사대 발사관을 보니까 야 최소한 600mm 이상은 되겠다. 네, 멋진 창창 박사님 예, 예. 600mm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봤던 사진, 그래서 450에서 600mm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500mm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아 저거는 굉장히 큰 그 방사포라고 하기에는 처음 보는 굉장히 큰 그런 저거는 미사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단거리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지금 얘기인즉슨 뭐냐면 지금 3발을 쐈는데 비행 궤적이 2발이 포착이 됐다. 한 발은 놓쳤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지소미아가 뭐 아직 파기된 건 아니에요. 11월 22일 날이 종료일인데 그래서 그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탄도 궤적 정보를 못 받아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저렇게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시험 단계에서의 무기 체계는 사실 뭐 실패해도 할 수도 있고 뭐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가 저때 내내 표정이 웃지 않고 요 사진 빼고는 웃은 적이 없이 굉장히 네. 굳은 표정이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막 만족할 다 만한 실패했나 봐요. 예, 시험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북계가 뭐 군사 국가지만 저렇게 우리가 처음 보는 무기 체제를 얘네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 뭐 개발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쐈을 리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에든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데이터를 제공받고 그래서 만들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저런 그 대구경의 방사포는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이거는 저번에 이제 9번째 미사일 실험 때 그 북계가 공개한 사진인데 그 탄도 앞에 보면 이제 날개 같은 게 달려 있죠. 어제 멋지창창 방송에서도 그 저 부분을 지적을 하던데 저 날개 앞쪽에 있는 그 카나드라고 하는 네. 조그만 날개는 이제 그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그 관성 유도에 의한 뭐 정적인 방향을 네. 탄도 궤적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방향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방사포가 저렇게 카나드 다시 말해서 방향에 대한 이동 수정이 가능한 형태의 방사포탄은 저는 솔직히 저도 포병 출신이지만 처음 봤어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저거는 그 뭐 탄체 자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600mm라는 게 말이 600mm지 실제 저거는 거의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그 다음에 저렇게 카나드까지 달려서 방향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면 정밀 유도 미사일이라고 봐야 돼요. 다만 발사 장치가 기존의 방사포의 형태를 띤 발사관을 통해서 발사된다는 점만 다르지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이동식 발사대 북계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미사일 네. 이동식 발사대 TL이라고 불리우는 그 형태를 그대로 따른 이게 어떤 새로운 개념의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11일 새벽에 미국의 CSIS에서 그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이거는 뭐냐면, 북계의 그 대형 잠수함이 지금 제작 중이라는 위성사진,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제작 중이라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선생님께서 얼마 예. 전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SLBM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예, 이제 그건 하나의 이제 저만 내피셜에 의한 예측인데, 네. 지금 결정적으로 남은 충격적인 상황은 뭐냐면 비핵화를 위해서 미군이 전격적으로 북에 들어가는 상황 하나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북에 미군이 그러니까 진격해서 들어가는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는 뭐냐면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리적인 충격요법을 써서 들어갈 텐데 그 신호탄이 네. 적어도 북계가 SLBM 정도는 쏴야 써야지. 예, 저게 진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이 과연 미국에서 소요로 예측을 하고 있는 한 30여만 명에 이르는 북계 핵사찰 병력을 네. 순순히 내어줄 것인가. 네네. 이거에 대한 아직까지 명확한 이제 그 없죠. 정보가 없어요. 미국에서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문재인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CSIS에서 그 트윗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발사 실험이 임박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북극성이라고 SLBM을 북계가 이제 몇 차례 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실험한 그 미사일 자체가 사진을 판독했을 때는 제가 옛날 군에서 배웠던 중국제와 거의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중국이 당시에 1차 실험, 2차 실험을 통해서 거의 실물을 제공했거나 상당수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이제 팔을 걷고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 저렇게 대형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는 걸 봐서는 쟤들은 SLBM이라는 미사일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잠수함이 아마 완성되는 대로 쏘려고 할 건데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초에 그 저런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다가 화재가 나갖고 전소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기억납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그 거의 뭐 개발 완성 단계에서 그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죽어라고 만들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대한민국이 북계는 저렇게 난생 처음 보는 무기 체제를 막 도입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대구경 방사포를 실제로는 저기 미사일이에요. 방사포라고 하기가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저런 중단거리 미사일 체계를 새로운 무기 체제를 개발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일본을 노리는 이런 어떤 막강한 군사력 증강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저뿐이 아니라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SLBM까지도 그렇죠. 네.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상 주 당사자인 대한민국 땅에서는 북계이지 못해서 안달한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무장해제 수준의.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고 유능한 군대를 이한샘 대표님 표현대로 무장해제 수준의 지금 나약한 군대로 만들어 가고 있고 그뿐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그 많은 국민들이 안보가 무장해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뭐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 어디죠? 북유럽의 사회주의가 마치 이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어제 맞습니다. 들었었는데 지금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갈지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될 텐데 멋진 창창이 말씀 참 잘해줬어요. 북한의 공군력의 열쇠는 저렇게 미사일 개발로 극복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다라고 이제 전문가적인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북계는 늘 말씀드리지만 70년대 초반에 4대 군사노선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무기를 현대화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보다 얘네들이 군사력이 앞서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 소득도 대한민국보다 앞서 있던 상태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 이제 국민 소득은 74년도부터 우리가 북계를 앞지르기 시작을 했고요. 얘네들은 그 이후부터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그 핵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얘네들이 경제가 망가지면서 거꾸로 가기 시작을 했고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면서 뭐 무기도 현대화됐고 지금 뭐 스텔스기도 도입하고 있는 그런 막강한 상황이에요. 이런 차의 어떤 대칭 전략이라고 불리는 공군에서 지금 얘네들은 너무 신규 전투기 도입한 지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대북제재 때문에 부품이라든가 연료 수급이 원활치 않고 워낙 경제난이 심하니까 이제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유지비행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계 방공망도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983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국에서 납치된 민항기가 북한 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요격기가 뜨지 않고 결국 우리나라 춘천에 육군 헬기 비행장에 간신히 착륙했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한중 수교의 발단이 되긴 했지만 그 정도보다도 지금 더 낙후돼 있는 그 북계의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턴 안보부장관의 교체로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네. 제 대답은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 볼턴은 어떤 배경화면의 역할밖에는 크게 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 제네바 협상 그 북계와 그때 당시 실무자였고 또 그 실패를 굉장히 이제 두고두고 그때 군사작전을 썼어야 된다고 이제 비판한 사람으로 보이고 원래 웃지를 않는 사람이라 강경파처럼 보여졌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북계 비핵화 작전에 저 사람이 적극 가담하거나 설계를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네. 오히려 그 작전이 중반으로 들어섰던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 이제 기용이 돼서 지금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임이 됐기 때문에 볼턴 사임에 대한 한반도 안보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예. 사라박 선생님께서 네네네. 지금은 해병대가 빠지고 네. 육군이 진격을 하기 위해 그 자리를 리플레이스하고 있는 군사작전 중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원래 작전 계획이에요. 이제 작계 5027 보면 네.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이제 신속 전개 여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오키나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강습 36 전단 그래가지고 그 일개 해병 여단 정도의 물자와 인원을 실은 그 신속 배치 전단이 오키나와 같은 데 주둔하고 있거나 네. 소형 강습 항모에 탑승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인원이 최초로 투입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지금 모기지인 오키나와를 출항을 해서 계속해서 어디론가 떠나서 작전을 해오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한 2년이 넘었어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유사시 전개가 되는 미 육군의 사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2사단 하나가 주둔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공수사단들, 그 다음에 그 6.25 전쟁 때 참여했던 뭐 25사단이라든가 제10산악사단, 그 다음에 뭐 이런 몇 개 사단들이 본토에 주둔하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되기 위해서 미국 2군단 예하 시애틀 쪽에 네. 서부 지역에 주로 몰려 있었는데 그 지금 사라박 선생님께서 지금 미국에 거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군사 안보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이한방송에 많은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제보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한센 대표님 메일을 직접 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는 네. 예. 덤포트 덤포트 해병장군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합차 무장이잖아요. 미국 합차 무장이 9월 달에 교체된다는 이제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덤포트 장군 입장에서는 이제 퇴역, 이제 예비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생활 한 4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퇴역인데 우리는 뭐 덤포트 입장이 아니니까 합차 무장이 교체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합차 무장은 미국의 주요 작전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네. 우리나라는 합참의장이 한 명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 세계를 5개 전구로 나눠서 각 전구별로 작전을 지휘하는 총괄 사령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참의장의 역할이 대한민국처럼 절대적이진 않아요. 또 우리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는 태평양 사령부 작전 구역이고 그 작계 5027 같은 경우에도 50자가 태평양 사령부 작전 고유 번호라고 이제 언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합참의장이 교체되는 시점이 어떤 군사작전을 하기에는 이제 직전이니까 네. 약간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합참의장 자리가 절대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태평양 사령관 작전만으로도 지금 한반도 문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합참의장 교체가 의미하는 바는 한반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의 he is the head of the Q Army라고 그러시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런 북계 비핵화 작전 이런 거를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다자간 안보 정책을 쓴 큰 이유는 전 세계 지금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자국의 힘만으로도 바로 당일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는 손가락에 꼽아요. 그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과 북계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정상적인 미국의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에 통보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어요. 유사시 한반도 사건은. 그래서 태평양 사령관이 직권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어떤 그 사라박 선생님이 제기하신 두 가지 메시지 합참의장이 퇴역한다. 또 그는 우리한테 지금 Q 메시지를 주고 있는 Q 아미의 커맨더다 이런 이제 하셨는데 그 앞으로 이제 사실은 뭐 부정적인 건 제가 볼 땐 전혀 없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펼쳐지게 될 북계의 비핵화 이것들의 이제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될 날이 네.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반도에 관련된 주요 인사들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폼페이오, 해리스 대사, 그다음 지나 에스펠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알기로는 옛날 2002년 여중생 사건 때부터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좌파가 30년 준비했다고 이제 뭐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미 그 안보 진영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북계라든가 우리나라 종북 세력 퇴치를 위해서 연구를 해왔다는 점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글라스 맥그리거 예비역 육군 대령 이 사람이 안보부 장관이 될 경우 미군 철수를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미 관계만 놓고 보면 그 얘기가 먹혀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게 부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을 붕괴시키려는 작전이 지금 속속들이 시행되고 있어서 네.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들 경전홍희 선생님이라든가 여러분들 언론 통해서 보셔서 아시지만 어마어마한 관세와 그 다음에 그 준비된 돈들 막 털리고 있죠, 중국이. 좀 있으면 이제 돈 다 털리면은 나올 게 이제 주먹 아니면 항복인데 그런 시점에서 중국 코앞에 있는 전략 요충지인 한반도를 미국이 지금 뭐 버린다, 철수한다 이런 거는 사실 바보가 아니면 그런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또 일본을 한반도 대신 역할로 하기에도 적절치 않고 물론 지금 일본의 역할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해야 될 그 동북아의 주요 군사안보 파트너 역할을 일본으로 가고 있지만 일본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많은 상황들을 다각도로 예측을 해보건데 여러분들한테 사실 대한민국이 무슨 복을 타고 나서 하는 짓에 비해서 이런 처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이런 현재 북핵 위기라든가 중국 사태가 끝난 다음 상황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북아의 개발이 시작되는 이제 차세대 그 개발의 시대를 맞게 될 텐데 그때도 한반도가 뭐 지정학적인 이런 거를 다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동맹으로 남아야 미국 역시도 굉장히 국가적인 국익 증대에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한반도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며칠 전부터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말 대신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많은 우리 교포들이라든가 동맹의 중요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덕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애국의 마음 변치 마시고 네. 더 가열차게 요즘 이제 가을이라 날씨도 좋죠. 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한 방송도 하고 있지만 이한샘 대표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네.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남성 문윤영님이 저한테 개소리라고 그러셨나요? 아니 저분 네. 우리 보고 토착외고 편이냐고 그랬거든요. 예. 그냥 놔두세요. 근데 토착 애고고 토착 짱 깨고 다 좋은데 문제는 저렇게 돌대가리들이 많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러다 뭐 산골로 가시겠죠. 예. 아 산골로 가시면 그 돼요.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여기 그 문 씨가 예. 항상 뭘 좌시하지 않겠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뭐 뭘 써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네. 이번에는 미사일을 쏘면 실망할 수 있다. 예. 많이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폼페오가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트럼프 그렇게 얘기한 대통령이 거를 폼페오가 네. 전언을 한 거죠. 실망하실 것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혹시 SLBM을 뭐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했을 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어디까지 선을 레드라인 그게 어디라고 혹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SLB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는 그 우리 정창욱 박사도 있지만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해보자면 그 기지에서 발사하는 게 있고 그다음 이동식 발사대 TEL이라고 하는 이동식 발사대 네.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발사 세 가지를 이제 그 발사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기지 발사는 어느 기지인지 수시로 감시하니까 어딘지 알잖아요. 네. 그다음에 TEL 같은 이동식 발사대도 이제 북한이라는 지리적인 국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정밀 감시를 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잠수함이라는 데서 쏘면은 이게 언제 어디서 쏠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북계가 핵동력을 쓰는 뭐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 SLBM을 쏠 수 있는 지금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저게 비록 디젤이라고 하더라도
네. 상당 부분 한반도 땅에서 벗어난다면 이게 잠수함을 일거수일투족을 100% 추적하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쏘게 되면 미국에서 이거를 방어하는데 상당 부분 애를 먹게 되죠. SL 요격 확률이 굉장히 이제 낮아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얼마 전에 미국의 스페이스 포스를 이제 출범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저를 가지고 지상에서 올라오는 모든 탄도를 요격하겠다. 그런 자신감을 비추기도 했지만 저게 잠수함에서 발사하게 된다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근데 북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역설적으로 네. 튼튼한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SLBM을 쏜 게 아니라 SLBM 어디서 실물을 얻어서 이제 제가 볼 땐 짱깨가 유력한데 실물을 하나 들여다가 고물 잠수함에서 쐈어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잠수함이라는 공간에서 본격적인 로켓 추진체를 점화할 수가 없으니까 해수면 위까지는 콜드 런칭이라 그래서 일단은 튕겨 올려요. 뭐 전기 추진 같은 거로. 그래서 해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로켓이 점화돼서 이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콜드 런칭 이 실험이 테스트가 성공하면 거의 이제 SLBM 성공했다고 보는데 제가 우리 멋진 창창도 있고 저도 그렇고 얘네들이 콜드 런칭까지 테스트가 다 성공했어요 이미. 네. 예, 뭐 중국이 이제 실물을 줬던 지들이 개량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사 플랫폼인 잠수함만 제대로 만들어지면은 거의 SLBM을 얘네들이 전력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좀 심각한데 진짜? 얘네들이 만약에 저 잠수함 지금 꾹짝꾹짝 만들고 있는 거에서 실제로 그럼 실전이겠네요? SLBM을 쏜다면 네. 이제 미국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럼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그 움직이는 순간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뭐 동과 된장은 보기만 해도 좀 구분이 되는데 네. 콜드 런칭으로 갑자기 뭐 그 남해상 먼 곳, 그러니까 제주도 이남 먼 곳에 나간 북계 잠수함이 갑자기 SLBM을 쐈다 그러면 이게 시험인지 실제로 쏜 건지는 그렇구나. 쏜 놈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요격해야 되는 입장이고. 전 세계 입장에서는 그렇죠. 실제 핵무기를 쐈다고 봐야 되는 그러네요. 그런 골치 아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지난번에 동해상에서 한번 서해상에서 한번 뭐 여러 차례죠. 그 외에도 그 잠수함 발사인 SLBM을 시험 발사하고 콜드 런칭 실험을 했을 때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양팔을 걷고 이렇게 나섰고 또 그때 천만다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바람에 이런 북계라는 불량 집단이 절대 저런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 그게 바로 북계 비핵화와 WMD 대량살상 무기를 없애겠다는 주요 어젠다였어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출범한 지 이제 거의 3년이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그 북핵 작전을 시작한 지 2년이 눈으로 보이게 2년이 넘었어요. 실제로는 3년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뭐 뒤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공표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비핵화 사찰을 위한 실무회담조차 아직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600mm 뭐 방사포 처음 보는 무기 체계 저런 거 들고 나와서 뭐 성공했든 실패를 했든 저런 거 갖고 장난치고 그다음에 SLBM 발사를 위한 플랫폼인 그 대형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시시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권 자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침묵하고 있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갑자기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상식 기준으로 이거를 해법을 제시하라면 쉽지 않은데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기존의 미국의 대북 군사 작전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뭐 전차가 돌격하는 그런 작전이 아니라 상당 부분 정보기관에 의한 특수전 그 다음에 전자전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저는 제압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뭐 실무자가 바뀌고 북계가 저런 액션이 나왔을 때는 해결의 시간도 다가왔구나라는 다소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오늘 어저께 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저런 뉴스도 많고 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치료받으러 그 병원에 나오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씨가 지난번에 태국에 갔다 왔잖아요. 왜 갔다 온지 잘 모르겠지만 갔다 오고서도 또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네.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마누라
대통령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좀 다들 이상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예.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는. 근데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그 국가안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그 크게 이렇게 저런 자들이 아무리 지구 흔들어 봐야 지금 좌파 정권 3대인데도 아직 국가범법하나 해체 못하고 본격적으로 쟤네들 뭐 그 북계 놈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뭐 많은 기반이 바뀌고 국민들도 했지만 아직 못 꺾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진척이 되면 사실은 이제 어려워져요. 음. 대한민국도. 네. 많은 그 사회 구조상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공산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었고 뭐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아주 당연시하고 무언가를 뭐 나누려는 나눔이 어떤 그 전형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나눔이 아니라 네.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나눔의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도 별로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돈 자체도 국방비라든가 국가가 어떤 SOC에 투자하는 돈보다 그 일반인들한테 나눠주는 복지 재정, 말이 복지 재정이지 저거는 공산주의 연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분배 연습이에요. 분배하는 연습. 여러분들 공산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공동 생산, 공동 분배예요. 개인의 어떤 생산력이라든가 개별 기업의 생산력이 필요치 않고 쟤네는 집단으로 생산해서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는 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이런 것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영장기각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했는데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는 언어가 몇 개 언어가 있어요. 네. 언어가 몇 개 언어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언어가 우리가 쓰는 한국말 말고 그 법을 공부하고 사법고시에 붙어야만 배우게 되는 법률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언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언어예요. 근데 뭐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하고 이런 거는 우리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어학원, 사법연수원이라는 어학원에서 배운 그런 법률 용어가 아니면 우리는 못 알아듣는 용어를 가지고 영장 청구하고 기각하고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은 정권이 이렇다 보니까 신뢰성이 없고 표준화되지 않은 법률 언어를 써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고 뭐 청구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신뢰성을 저는 잃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뭐 인신 구속이라든가 기각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대수롭게 보진 않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법률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언어에 대한 뉘앙스를 강화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사회가 됐어요. 네. 싸우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시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채팅창이 지금 약간 대화가 거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스크류 회전 시 발생하는 기포, 그리고 그 기포가 뽀글거리는 패턴으로 아군 적군 구별합니다. 미국 관련 회사 근무 그러셨는데요. 케빈 윤님께서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 스크류 같은 걸 공개를 안 하죠. 그렇구나. 그 진수식이라든가 이럴 때도 항상 스크류는 덮어서 네. 왜냐하면 스크류 모양을 보면 그 예상되는 뭐 소음이라든가 그 기포 발생 파동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잠수함 같은 거 공개할 때 절대로 스크류 공개 안 합니다. 그렇군요. 예. 몰랐습니다. 조현우란 인간 글 올릴 걸 좀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올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채팅을 제한해서 이제 안 보일 거예요. 한번 위에 올려서 한번 뭐라고 썼는지 거기 한번 보세요. 파드레온님이 좀 밑에 있네요. 조현우님이 조국 친척인데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라고 그러시네요. 니들 집안에 가서 얘기해. 남의 집안 관심 네, 없어. 저런 분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그 산골로 가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그 집안 얘기는 니네 집안 가서 하시고 여기는 국방안보 얘기하는 데니까. 네. 그리고 어저께 방송이에요, 선생님. 네. 1부, 2부 둘 다 아주 그냥 저는 너무너무 기쁜 게 그 큐아미 코리아 분들도 막 올려주시고 되게 자세하게 파헤쳐 주시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이랑 그리고 그 언론사에 대한 내용들. 네.
너무 뿌듯했어요. 많이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는 제 생각인데, 네. 내피셜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언론 외에는 어떤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접할 공간이 없어서 언론이 전해주는 뉴스라든가 아니면 흔히 오피셜이라고 하는 그 관계 당국의 발표라든가 설명이 전부인지 알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매체가 발달했잖아요. 지금 네. 인터넷 때문에 매체가 발달하고 매체의 전파 수단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도 있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 다양한 이제 사회 관계망 네트워크가 있죠. 트위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 같은 게 거의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네, 맞아요. 그 실시간 중계하는 사람은 방송국 직원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사건 인근을 지나던 사람들의 중계에 의해서 전 세계로 알게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제된 용어로 만들어져서 전달해오는 사실이 어쩌면 왜곡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고 그래 직접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어떤 관리들만의 내용들이 지금은 어떤 그 시스템화된 수많은 분석가들에 의해서 네. SNS 통해서 전파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웬만한 정보기관이라든가 그 관련 회사보다도 민간 분석가들이 분석해내는 그 실시간 그 내용이 네. 더 정확하고 깊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세상이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혹시 무언가 하긴 하는데 얘기를 안 해주고 볼턴 보좌관도 그럴까요? 미국 여러분들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몇 사람 외에는 정보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은 계속 벌어지고 뭐 급하게 돌아가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는 상황에서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이제 뭐 나쁜 돌머리지만 이 돌을 막 부싯돌 튕겨가면 여러분들 아마 적외선 카메라로 제 앉아있을 때 사진을 보면 그 카메라에만 머리에서 부싯돌 터지면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게 아마 엄청나게. 보일 정도로 돌머리를 돌리고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사는 적이 없는데 아,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저도 막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세상 돌아가는 핵심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데 Q라는 데서 뭐 10개의 정보를 흘려주면 그 중에 한두 개는 굉장히 아구가 맞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건들에 아구가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거를 분석하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게 지금 피라미드 구조화 되면서 처음 이제 우리가 그 Q를 소개시켜 드릴 때처럼 점점 민간 정보화 집단이 탄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직화된 관료 집단보다 굉장히 생산성이 뛰어나요. 왜 그러냐면 조직화된 관료 집단의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딱 주는 돈만 받고 하다 보니까 일가 끝나면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반인들에 의해서 피라미드 구조로 확산돼가는 정보 분석 체계가 네.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한 정보를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네, 각각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 예. 분야를 완전히 이제 파고들어 주시니까. 이거는 관료주의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지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 정보기관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효율과 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의 어떤 진정성 혹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게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게 될 텐데 이런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국가 기관들도. 예. 네. 그래서 기관들도 이렇게 사실 몰래 이런 보겠죠. 현상을 어떤 사람들은 뭐 음모론의 일부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치부하는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정보라든가 소식을 전해주는 것들은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방송국 내지는 네, 뭐 맞아요. 신문사 혹은 정부기관 또 그 정부기관 뒤에는 관료주의 정보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다매체 시대에 어떤 단어 하나만 던져줬을 때 관련된 민간인들이 다수가 생산해내는 엄청난 양의 정보량은 기존에 우리가 상식체계로 가지고 있던 방송 매체나 관료주의 정보기관은 따라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효용성과 효율을 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그 맞아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뭘 숨길 수도 없어요. 예. 이제. 네. 그래서 너무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길거리 거리거리에는 CCTV,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밤하늘에는 밤이고 낮이고 수십 차례 지나가는 첩보 위성, 그 다음에
SNS에서 남긴 한 단어의 흔적조차도 외국 여행을 갈 때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무시무시한 족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섭기도 도무지 합니다. 나만의 공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섭기도 여러분.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거의 이제 1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이랑 약간 질문도 받아볼까요? 예, 질문 있으면 한두 가지 받고요. 네,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예. 이창민 선생님께서 박 대통령께서 수술 이후 석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일부에서 하시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예상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뭐 간단한 어깨 수술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의료사고로 인해서 뭐 좀 더 수술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은 있어요. 수영 생활을 못할 정도로 만약에 심각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게 영상으로 진단했을 때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열어서 봤을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확정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어깨 부분 수술이 잘 돼서 네. 뭐 빠른 쾌유를 기원하지만, 예,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의료의 행위에 굉장히 이제 굉장히 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술 결과가 끝나서 수영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병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아마 형집행 정지가 돼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가 상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어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능력 여부를 떠나고 뭐 사실 말들이 많은데 뭐 아쉬운 점도 있어요. 멀쩡한 대통령을 거짓으로 거짓 여론을 만들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촛불 시위대를 불러서 그 시위대가 청와대를 습격할 것처럼 헛소문을 내서 그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서 탄핵을 하고, 이런 자들, 예, 반드시 이런 사실들이 지금 상당 부분 밝혀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예, 감옥에 가다 놓고,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이 다시 재판하라고 2심으로 내려보내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형 같은 경우는 지금 만기가 돼서 지금 더 이상 아마 인신 구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얘네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법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뿜어내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가 됐어요. 똑같은 한국말을 구사하는데도 쟤네들이 구사하는 언어와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예. 이거는 반드시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국가에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다양한 또 다른 언어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이거는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의 미래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회적인 언어를 배우지 못한 일반인들이, 예,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뭘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이것도 어떤 규정할 수 없는 불합리적인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잘 몰라요. 뭐 더군다나 법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수술을 일단 잘 되기를 기원하고, 수술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이제 처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북계, 저것들이 작살나서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들도 없어져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다른 질문 중에 예. 피치스님이 미국이 했동 결과 제재 해제를 맞바꿀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그런 짓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건데, 그걸 비판하고 나선 트럼프가 저런 짓을 한다면 트럼프는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관점을 달리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문제, 미국과 북계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의 문제예요. 네. 근데 저거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봉합을 해버린다? 저러면 트럼프 대통령 다음 재선도 안 될 뿐더러 역사에 두고두고 양아치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다. 비슷하네요. 핵동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결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동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꼼짝마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프리즈를 합니다. 프리즈. 얼리다, 프리즈, 꼼짝마 이런 게 핵동결이에요. 과거에 무슨 핵 개발을 했고 현재 뭐가 갖고 있든지 현재 상태 그대로 손을 놓으라는 게 핵동결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 북계는 지금 거의 핵무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SLBM까지도 콜드런칭까지 성공을 한 상황이고 얘네들은 소형화해서 팔아먹기만 하면 되는데 저걸 핵동결한다? 저거는 상호 간에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핵동결도. 그리고 핵동결로 저게 만약에 끝날 상황이 아니면 저거는 반드시 참화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핵동결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핵 핵 문제는 그 시작은 6.25 전쟁 종전 직후부터 시작이 됐고 국제적인 이슈가 된 거는 1993년도예요. 얘네들이 영변에 있는 IAEA 사찰 요원 추방하고 NPT 탈퇴하면서 시작이 된 북핵 핵 문제가 올해 26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핵동결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이 20년 넘게 시간을 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비판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똑같은 짓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네. HLY님이 북한 영토 진입 시기에 어떤 신호가 있어야 예측할까요? 하셨는데요. 뭐 제가 예측한 거는 뭐 SLBM 같은 거 쏘거나 어떤 위협적인 군사 행동 이런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김님께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작전 들어가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하나 하셨는데요. 이미 작전은 그 막바지 단계인데 데이비드 김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본격적 작전이라는 거는 이제 북핵 검증을 위한 사찰단의 진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무디스에서 한국 기업 신용 등급 강등시키겠다 기사가 떴는데 뭐 이거는 뭐 지소미아 파기한 거에 대한 트럼프가 두고 보자고 한 게 아닐까요?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원론적인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국민소득 80불에서 150불 왔다 갔다 할 때 꿈의 국민소득인 10,000불, 20,000불을 기준으로 설계한 기업들이 지금 커서 국민 대다수는 10,000불, 20,000불짜리 기업에서 종사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노동단체들이 생겨나면서 하는 일은 10,000불, 20,000불짜리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급여는 40,000불, 50,000불 요구를 하는 시대예요. 물론 몇 개 기업이 탈한국화해서 40,000불, 50,000불의 가치를 내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삼성전자 이런데. 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러분들 10,000불, 20,000불짜리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주력으로 하는 나라에서 국민들 40,000불, 50,000불 월급 주고 사는 나라를 여러분이 신용평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신용 등급을 주겠습니까? 저 같아도 제대로 안 줘요.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동맹 때문에 대한민국을 봐준 거지 우리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코. 맞습니다. 선생님, 딩요메스님께서 사찰단이 들어가면 북중 관계는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들 중국이 만약에 지금 시진핑 정권이 북한을 안 놓겠다고 하면은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망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자멸해서 망하는 것도 있고 지금 같은 사회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경제력인데 지금 미국한테 저렇게 1년 넘게 경제적인 보복당하고 세금 두드려 맞고 버텨낼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융공격을 당한다. 여러분들이 뭐 전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2억 원이 털렸다. 여러분들은 빚쟁이 되고 망하는 거예요. 국가도 똑같아요. 돈 없이 다 털리면 망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미국에 의해서 중국이 탈탈 털리고 있잖아요. 경제원의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돈도 아니면서 미국의 어두운 세력의 돈들이 중국에 가서 많은 허상들을 만들었잖아요. 뭐 사람 살지도 않는 거대한 뭐 인공도시가 막 몇십 개씩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살고 네. 그 다음에 한번 손댔다 하면 수십조가 들어가는 고속전철을 지금 전국에 깔아놨는데 그 돈이 중국이 돈으로 했겠어요? 대부분 빚이거든요. 그러면 그 빚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갈 때 유효한 게 빚이지 어느 나라 돈 없어 이자 못 내고 원금 못 갚아 그러면 그 나라는 붕괴되는 겁니다. 예. 중국은 북한을 선택하고 장렬히 북계와 전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북계와 손절하고 자기들만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 선택을
지속적으로 강요당했어요, 미국한테. 음, 근데 지금까지 봐서는 북해랑 끌어안고 죽을 중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싸 상무님께서 노조의 실업자, 퇴사자까지 가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회주의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네. 선생님, 예. 이제 거의 1시간이 넘었는데요. 지소미아가 재체 해결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것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 이게 지소미아가 지금 한일뿐만 아니라 한 19개국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협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 지소미아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외교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T사라고 그래서 유사시에 전쟁 때가 되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뭐 군사작전을 못할 만큼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일 간의 지소미아로 표현되는 정보공유 협정을 맺어놓음으로써 한미일 동맹관계가 이 조약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저거를 이제 깨버리면 어떻게 된다? 표면적인 관계에서 표면적인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한일 간에 얽혀있는 복잡 다양한 분야와 사안이 있잖아요. 경제 분야, 뭐 산업 분야, 연구, 용역, 관광, 뭐 일본하고 엮이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대한민국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근데 저걸로 대표되는 한일 간의 동맹 관계가 이제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죠. 적대시 되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평론가는 일제 독도를 일본이 뺏어가도 할 말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어떤 표면적인 우호 관계 그걸로 나타내는 게 지소미아인데 저거를 만약에 복구하지 않는다면 막말로 얘기해서 일본군이 쳐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호광적인 관계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은 한일 간의 우호적인 관계라는 뭐 물론 기본적으로 대사급 외교 관계도 있고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하지만 이번 일반적인 거 외에 지소미아라는 군사정보 공유 협정으로 인해서 동맹 관계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쳐들어오진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해제함으로써 벌어지는 불이익을 얘네들은 똑똑히 국민한테 얘기하지 않은 채 반일 감족을 부지켜서 지네들 표파리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보 돼지를 이용해서 얘네들은 결국은 뭘 하고 있느냐 공산주의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무슨 그 소 속의 개구리라 그러나 그것처럼 다들 모르는 것 같아요. K 마이클님께서 미군 철수할 듯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만약에 미군 철수가 한다 그러면 우발 계획인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이거는 제 내피셜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실로 뭐 어디 가서 누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말까요? 네. 괜히 또 얘기했다가 네. 이 대표님이 얘기하지 말랍니다. 누가 그랬다고 분명히 바깥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시나리오가 하나 있긴 있어요. 미군이 철수한 내 거를 피셜은 그만이란데 어떡해요? 그럼 안 할게요. 그래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그 시나리오는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됩니다. 기정사실화되거나 이러면 제가 괜히 욕먹을 가능성이 있죠.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피셜이고 이제 상상의 시나리오니까 그걸 참작하고 들어주신다면 멋진 창장이 얼른 이야기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잠 못 자요? 다음 방송에서 얘기할까요? 네, 다음 방송에서 해주세요.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네. 하시나요? 오늘 제이님, 뮤직TV 블루웨이브님, 리트머스쿰님, 박영희 선생님, 안드레아님, 길창민님, 홍승호님, 진유님, 조경환님, 푸른바이님, 아싸상무님, 토니리님 감사합니다. 남강부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리덤 파이터님 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프리덤 파이터님이 미국의 주요 인사들 그 연설한 거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섹션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좀 그것만 따로 정리해 주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그 훌륭한 일 하고 계십니다. 프리덤 파이터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그 박정희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선착순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등록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그 체제와 전통을 만드신 두 개의 건국 대통령, 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시고 한 분은 이제 산업화를 이끌으신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 두 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부심이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좌익 정권을 맞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기간에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해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사실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두 개의 우파 학교가 생겼어요. 하나가 이승만 학당이고 또 네, 하나가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카데미입니다. 그 젊은 청년 이한센 대표님이 저한테 뭐 군사안보 배우겠다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가르쳐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한센 대표님한테 명령 아닌 명령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카데미와 이승만 학당에 등록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이승만 대통령의 이념을 배워라. 그래서 이번에 9월 21일부터인가요? 네. 이한센 대표님이 매주 토요일 날 이승만 학당과 그 다음에 그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있는 박정희 아카데미에 동시에 네. 두 군데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열공. 이한센 대표님은 이제 이번 9월 말경부터 앞으로 이제 10여 주가 넘는 기간 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열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동기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선택적으로 이승만 학당이라든가 박정희 아카데미에 같이 등록을 하시면 우리 멋진 이한센 대표님하고 이제 동기가 되실 수 있고, 또 그 이승만 학당과 박정희 아카데미 수료 결과를 제가 보고 이한센 대표를 아직 이제 계속해서 제자를 삼을 건지 아니면 각자 인생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그 졸업하는 거 보고 제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나머지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싶다. 엑스레이 사진이 보고 싶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다음에 뇌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밀한 사진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한샘 대표님과 함께 이승만 학당이나 박정희 아카데미에 가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이라서 보니까 제가 이제 등록할 때 보니까 네. 국가관이라든지 지원 동기 같은 걸 쓰는데요. 예. 그 인원이 많아지면 아마 그걸 보고 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전 네. 열심히 썼긴 썼는데 제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선생님? 그건 모르죠. 네. 김김님 고3이라 그러시는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고3은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김김님 고3이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세요. 진짜. 이런 거 보시면 안 어떡해. 됩니다. 지금 김대한 국민이 매진됐냐고 하셨는데 아직 매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매진 아닙니다. 네. 네, 그 영상이랑 그리고 커뮤니티 올려드린 거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후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고생해주신 관리자분들 오늘 칸천이도 오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선생님, 네. 그 칸천님이 네네. 추석이라고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 사진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려 하는데 어떠세요? 아, 코크님 아니신가요? 네, 칸촌. 코크님. 칸촌님이 그리셨다고. 그럼 정말 죄송해요. 코크님께서 그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고3인 김김님,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보면 저처럼 됩니다. 훌륭하신 사람이 돼야지 저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코크님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네. 짠! 이거 내 얼굴 이렇게 가려야겠다. 어때요, 선생님? 아까 그 커뮤니티에 올린 거 제가 봤는데요. 네, 너무너무 웃기죠? 코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랑 특히 그 돈가스와 콜라를 넣고 흐뭇해하는 제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 되고, 네, 명절에는 역시 돈가스죠. 달 속에서 음흉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 경제호랑 선생님도 계시네요. 네. 그리고 아마 코크님도 여기 같이 코크로 그려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콜라로 참여하신 게 아닐까요? 네. 코크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코크님 때문에 웃을 일이 없는데 웃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돈가스 소스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흠뻑 이렇게 네. 적셔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예, 멋진 창창 우리 돈가스 같이 먹어요. 네. 같이, 저도요. 저도 좀 껴주세요. 네. 네. 그러면 군필자만 모이는 건데 돈가스. 저 밑필자인데 그럼 안 돼요? 안 되죠. 군필자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밑필자끼리도 모여요, 우리. 네. 밑필자분 저 좀 돈가스 사주실 분 없으신가요? 네. 선생님, 그럼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려운 국가 상황이지만 한가위만큼은 기쁘고 넉넉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급한 안보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분들이랑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